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초대석 이루다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시 한 편 가슴에 품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문학채널 초대석은 민족의 애환을 담은 시 고려인의 작가 이근모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문학채널 초대석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서 오셨죠? 네, 예. 네, 광주에서 여기까지 굉장히 먼 걸로 아는데요. 예, 예. 새벽에 일찍 출발하셨죠? 예, 그먼 길을 오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에 일찍 5시부터 서둘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을 뵈니까요. 선생님께서 세계 모던 포엠 작가의 회장님, 광주 시인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셨고요. 예, 월간 모던 포엠 문학상 본상 수상하셨고요. 예. 예, 광주광역시 시문학상도 수상하셨고요. 예. 예. 세종문화예술대상 문학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대단한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선생님 아우가 예. 취산 소취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고 예.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저 아우가 하나는 치산이고 하나는 소치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네. 치산은 아오라기보다는 네. 일종의 그 필명이라는 뜻으로 제가 만든 그 아오고요. 아, 선생님께서 직접? 예, 직접, 취산. 예, 예. 네. 소치는 저희 선친께서 저한테 지어준 그 아오입니다. 아, 네. 이게 치산이라고 짓게 된 동기는 제가 시를 쓰면서 인터넷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근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또 저와 동명인 또 시인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근모를 좀 그분하고 좀 구별짓기 위해서 제가 치산이라고 했고 아, 네. 제가 또 저희 선친께서 주신 소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서기관으로 승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무한 발전을 하라는 뜻에서 저희 선친께서 이렇게 지어준 나옵니다. 소치는. 네. 그러면은 그게 한자어로 이 푸를 치자를 쓰나요? 예, 치산입니다. 푸를치 맷산이라고 푸른 산. 푸른 산. 예. 네. 시를 쓸 때도 푸른 산 같이 싱그럽게 좀 써보자, 신선하게 써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치산이라고 했고요. 네. 또 소치는 저희 아버님 호가 치송입니다. 푸를치 소나무송. 취송. 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소치라는 소라고 적을 쏘 푸를치. 적을 쏘라는 것은 그 작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무한하게 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친 그 치자를 이어가면서 쓰라고 해가지고 소치라고 이렇게 지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네. 제가 아버님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생님 고향이 오늘 광주에서 오셨잖아요. 예, 예. 그럼 고향이 광주이신 건가요? 제가 태어난 것은 생활은 광주에서 하고 네. 태어난 곳은 고흥입니다. 네. 고흥이고 네. 그러고 또 자라기는 저희 아버지가 군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강원도 홍천, 홍천, 네, 경기도 정곡, 경기도 전곡, 전곡, 네. 충청도 논산, 논산, 네, 거기서 이렇게 초등학교 1, 2 학년을 보내고 그리고 네. 저희 아버지가 제대하고 난 후로 3학년부터 고향에 가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장교이셨던 네, 장교, 거죠? 예, 갑종 후보생이라 각종 간부 후보생,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러면 이사 진짜 많이 다니셨겠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간 곳마다 이사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사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학을 하면 예. 그 텃세 그런 거 그렇죠. 있지 않나요? 지금은 많이 왕따나 그런 용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 때는 왕따 그런 용어는 없었지만은 한 번 전학을 가면은 그 학교에서 좀
기욤게나 쓰고 네. 그런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자기가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비를 걸면 그게 지지 않으려고 또 제가 많이 싸움도 하고 그랬죠. 잘하셨어요. 저는 싸움할 줄 모르고 그 당시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기운이 있었어요. 시험하면서 힘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주먹으로 패고 뚫어패고 그것은 못하지만은 한번 잡으면은 제가 거의 저보다 큰 사람도 이렇게 눕힐 줄은 알았어요. 아, 그럼 힘이. 예, 네. 예. 지금도 힘이. 지금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네. 제가 선생님하고 팔씨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어린 시절에 네. 아버님이 이제 군인이셨으니까 예. 그 놀이도 조금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일반 놀이랑. 예. 제가 그 4살까지는 공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그 4살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기억을. 그리고 네. 5살 되었을 때 이제 그 유교가 끝나고 휴전이 되니까 제 식손들을 이제 강원도로 이제 불러들였는데 네. 그때 군인들 그 사택이 시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 가까운 그 산중에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특별한 놀이터가 없고 군인 가족들 어린이들이 모여서 노는 곳은 산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동굴 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산에서 놀았는데 그가 보면 그 6.25 전쟁 후라서 그런가 몰라도 총알이 그 탄피가 많이 이렇게 막 쌓여 있었어요. 총알이요? 예, 저 탄피. 네. 그럼 또 실전도 아직 발사되지 않은 총알도 많이 있었고,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전쟁놀이 같은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지냈죠. 남다른 어린 시절을 예, 보내셨어요. 예. 총알 얘기하시니까 예. 그 화성 쪽에 혹시 매향리라는 곳을 아시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그쪽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매향리가 그 예. 미군 부대에서 그 대포, 예. 총포 이런 거를 예. 그 시험하는 곳이었대요. 예. 그래서 정말 총알하고 탄피가 예. 전시를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예. 돌려달라라는 이런 예. 현수막 같은 것도 붙여져 있고 그랬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예. 혹시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문학소년이셨나요? 제가 그 문학 소년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그렇고 3학년 고향에 가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담임 선생님이 일기 쓰기를 했습니다. 일기. 네. 그리고 일기를 안 쓰면 매를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그 매가 무서워서 쓴 일기가 네. 생활화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일기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나이에 비해서 좀 성숙한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마을에가 그 마을 금고가 있었습니다. 네. 마을 금고에 가서 주로 그 2인전 또는 어린이로서는 좀 봐서는 안 될 지금 같은 어떤 19급이랄까요? 네. 그런 19급. 그 애정 소설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을 많이 빌려다 보면서 또 어린 것이 이런 소설을 벌써 본다고 또 꾸잠도 들으면서 네. 그렇게 해서 문학에 대한 꿈이라기보다는 그런 그 문학적인 그 책들을 많이 좀 제가 봤었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네, 선생님의 그 시의 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일기를 꾸준히 썼던 것들 예. 그리고 위인전뿐만 아니라 그런 애정 소설을 많이 봤었죠. 아름다운 소설을 많이 읽으신 덕분에 그리고 또 그 당시 때는 또 김소월 씨를 그 상당히 많이 읽어보면서 그런 그 서적 그런 가락을 좀 제가 상당히 좀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예, 공무원 생활 좀 오래 했습니다. 예. 정년퇴직도 그쪽에서 하신 예, 거죠? 예. 어떻게 공무원이 되셨어요? 시인을 그렇게 문학서적을 많이 읽고 위인전도 많이 읽으셨으면 당연히
그 문학 쪽으로 이렇게 가실 것 같았는데 어떻게 공무원 쪽으로 가셨는지. 저희 어렸을 때는 무조건 그 어느 전공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없고 네. 그저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해라. 공부만 잘하면은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공부 속에 밥이 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저희한테 강조를 해갖고 저희도 공부만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 있냐. 그렇게 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마침 그 당시 때 그 총무, 지금은 이제 총무처가 없습니다. 지금 행자부로 할까요? 그 총무처에서 국가 공무원 그 시험이 있더라고요. 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그 시험 삼아서 그 응시를 냈더니 내가 시험을 봤더니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예. 시험을 보셨는데 이제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령을 바로 막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이니까 졸업하고 발령을 받겠다는 희망을 내가지고 유예원을 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때 공무원 시험을 할 것이냐 대학을 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다가 만약에 내가 발령을 야간 대학이라고 있는 도시 쪽으로 발령을 받으면은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녀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무원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발령이 도시 지역으로 발령을 내주지 않고 저 시골 지역으로 발령을 내주길래 네. 시골 가서 근무하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아, 근무하시다가 네, 군대를 네, 가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휴직원을 내놓고 군대 가서 3년, 그 당시 때는 군 복무가 3년이거든요, 꼬박. 네. 3년을 근무하고 복직을 하고 오니까 방송통신대라는 그 학제가 있더라고요.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이 있지 않은 시골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냥 방송통신대로 적을 두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싶어서 그때 적을 두고 이제 방송통신대에서 행정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막 졸업하자마자 대학원도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조선대학교 그 교육대학원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이 또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네. 교육대학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상도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예, 좀 네. 상을 자랑 좀 해주세요. 뭐 자랑할 상은 못 되고요. 공무원 하면서 그 당시 때는 그 국민교육 현장 그 유공이라는 표창이면 그 국민교육 현장 그 선포일만 되면은 그 공무원 표창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때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지만 지금 그 당시 문교부 장관이죠. 그분으로부터 국민교육 현장 유공자 표창 그리고 나서 제가 사무관이 되고 나서 그 교육 재정과 관련된 어떤 기획안이 교육부에다 내가지고 그것이 그 채택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국무총리 표창. 와, 국무총리 표창. 네. 그래가지고 그 덕으로 해서 제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다가 교육부에서 특별히 그 학생 교육 문화회관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학생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제가 확보해 왔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계기가 되니까 강주에서 실시하는 그 장원 사도 대상이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장원 사도 대상. 네. 그럼 그 당시 때는 상금이 한 1,300 정도 되고 해외 연수시켜주는 상인데 와, 네. 그 상을 좀 받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네. 그러면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시는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면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원에 그 100일장을 하면은 제가 시를 쓰면은 이상스럽게 잘 쓰도 못한 시인데 꼭
내일 100일째 할 때마다 제가 장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는요, 선생님 타고나신 것 같아요. 뭐 공무원 시험도 그냥 보셨는데 덜컥 합격하시고, 학창 시절에도 그냥 아이고. 100일장에 글을 썼는데 뭐 장원을 하시고. 아이고, 잘 써서가 아니라 누가 써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장을 했겠죠. 너무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좀 제가 40대 말, 50대 초반 그때 좀 직장 생활에 좀 난관이 좀 있었습니다. 아픔이. 네. 그래서 그것을 달래보자고 그때부터 좀 시를 본격적이라고도 시를 좀 썼습니다. 그때부터.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선생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를 쓰셔가지고 2004년도에 등단을 하신 거예요? 예. 그 당시 때 제가 등단하게 된 동기는 제가 그 시를만 쓰고 있고 뭐 그 당시 때도 등단 제도를 좀 몰랐습니다. 네. 몰랐는데 주변에서 시를 이렇게 계속 쓰려면은 쉽게 말씀 문단 세계로 발을 디디려면은 등단 제도가 있으니까 등단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누구한테 조언도 받지 못하고 해보니까 마침 그 월간 문학공간이라는 데서 그 뭐 신인상 뭐 공모라는 것이 인터넷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출판사도 내역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한번 이제 원고를 그때 한 6편인가 아마 냈을 겁니다, 제가. 네. 내서 마침 또 등단이 됐다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등단이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선생님 그냥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됐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예.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네. 백전백승이신 거예요. 아닙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제가 또 실패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문학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 은사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분? 저희 그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그 문명란 선생님이십니다. 아, 문병란 시인님, 네. 직녀에게도 직녀에게, 유명하신. 또 땅의 연가라든가 네. 또 식민지 국어시 같은 주로 그 창의시 네. 그런 시를 많이 쓰죠. 저 신앙송가들이 문병란 시인의 직녀에게를 정말 많이 낭송하죠. 예. 들을 때마다 막 네. 우리는 만나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저희 그 문학 채널 시시콜콜 대표인 네. 한옥래 대표님이 그 네. 직녀에게를 정말 멋지게 낭송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한번 들어볼 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004년도에 월간 문학공간 11월호에 예. 등단을 하셨고요. 그때 예. 시 5편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시가 있으신가요? 그 중에서 5편이 당선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난 것은 가을 엽서라는 시하고 네. 또 가슴앓이 사랑, 뭐 어떠한 사랑이 이런 아마 시 제목은 생각이 나는데 나머지 시 2편은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지금이 가을이니까 네. 가을 엽서 그러면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써오신 시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써오신 시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시는 2004년에 그 앞부터 써왔죠. 등단만 안 했을 뿐이지. 네. 그리고 제가 등단 막 하자마자 등단 기념으로 첫 시집을 냈습니다. 바로. 바로. 네, 등단 기념으로. 네. 첫 시집 그것이 12월 32일의 노래라 해가지고 12월 32일의 노래. 네, 그리고 저 그 시집 소개가 제목이 12월 32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 12월 네. 32일일까요? 이게 그때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집을 한 현재는 출판된 것은 9시집까지 출판이 됐고요. 9집까지. 네, 9집까지. 네. 그리고 지금 10집, 11집은 출판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편집까지는 완료시켜 놓고 있지만 아직 출판은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곧 나오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출판까지 한다면 한 집당 나오는 편수가 90편에서 100편 정도 되니까 10집, 11집이니까 한 1000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어림짐작입니다. 예. 1000여 편의 시.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살짝 짓궂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쓰신 시가 네. 1000여 편이 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이렇게 작가 이근모라는 이름을 빼고 예. 그 선생님 시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면 이것도 내가 쓴 건가?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저는 저 나름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보면은 하고 제가 그건 내 시인데 내 시네 하고 이렇게 다. 제가 네. 칠해낼 수 있다 할까요? 맞출 수 있다 할까요? 그런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과작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작을 하시나요? 저는 다작입니다. 다작. 예, 과작이라는 것은 평생 가서 한 편만 쓰신 분도 있고 또 1년에 한 편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적은 수를 쓰는 그 과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과작보다는 다작이기 때문에 50대 초반부터 쓰기 시작한 시가 지금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꼭 70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간 쓰면서 네. 1000편 정도 썼으니까 좀 다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작. 다작임에도 과작스러운 다작. 글쎄요. 뭐 가작스러운 사회가 또 저 나름대로는 그 시에다가 모든 것을 그 메시지를 담아내도록 노력을 했죠. 그렇죠. 메시지. 네. 선생님 시집의 제목들이요. 네. 저는 이렇게 선생님 시집을 보면서 제목이 되게 가슴에 와 닿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32일의 노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월 31일의 기도. 예, 그 다음에 제3시집이 지독한 여자. 4시집이 그저 걷는 것이다. 5시집이 먼지 낀 숨결의 진술서. 예. 모란이 피는 계절, 그대 앞에 봄이 있네, 꽃, 별의 말을 줍다, 바람대요. 이 시집의 제목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나름대로 그 시에다가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철학을 갖다 담아 넣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시집 제목을 했고 네. 그 시집 제목 속에 있는 가운데 이런 또 제목의 시들이 다 있고 그럽니다. 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네. 그렇게 많은 시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 한 편만 고르라고 하면 혹시 가능할까요? 그렇죠. 첫 시집에 나온 12월 32일에 노래라는 첫 시집에 나오는 노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시집에 네, 들어가 있는 노을.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을 한 소절이라도 1년만이라도 기억을 1년 하실까요? 만에 절대 혼자 시작이 그 시적 변형과 형사라는 그 이론에 의해서 쓴 시인데 네. 제일 처음에 나온 시 예역하 바퀴에 감겨있던 노을 불 꺼진 밤 어둠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네, 리어카 바퀴에 감겨있는 노을, 불 꺼진 밤 어둠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네. 이것은 저희 그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을 믹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구성해본 그런 시입니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의 네. 어떤 배경으로 이 노을이라는 시가 그 나왔을까요? 노이라는 시 보면은 그 마지막 님에 치매 없니 눈동자인 그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 소절에 네. 팔고 남은 생선 한 마리 먼 이어가 자판서 뒹굴고 그러고 문지방 들어서 나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시구들이 네. 나오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치매를 하셨고 저희 그 아버님이 치매였고 네. 저희 어머님은 좀 그 당시에 생선 장사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걸린 것으로 반대로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아들로 생선 여가 작가에서 팔고 나온 생선 한 마리 네. 여가 작가에서 뒹굴고
서강에 차진 그림자 들으면 문지방 들어서는 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형시켰죠. 제가 이 노을이라는 시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은 저도 1월 달에 저희 시어머님께서 치매로 하늘나라로 소풍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가 더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시를 보면서 시도 굉장히 많고 시도 굉장히 많이 시의 범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혹시 좋은 시는 어떤 시고 그 시가 진짜 시 또는 가짜 시라고 표현하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좋은 시, 진짜 시, 가짜 시 그것을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을 하신 분들의 백인백답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를 바라보는 눈, 또 시에 대한 정의 그런 게 다 각시각색이거든요. 거기다 또 더군다나 더 좋은 시, 그 중에서 백인백답의 그 시의 정의에서 좋은 시.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시인가?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또 진짜 시, 가짜 시 그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은 그 공자의 시경에 공자께서 하신 그 시경에 시 300은 사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 300편 정도를 읽은 사람은 사학함이 없다. 사학함, 사무사. 사학함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에서 카타르시스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라는 것은 엉켜 있다는 이것이 의학 용어인데 그 의학 용어를 시 이론에서 가져와 가지고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카타르시스란 뭐냐면은 그 의학용어는 몸 안에 있는 나쁜 그 불순물을 빼낸다, 배설한다 그런 용어답니다. 그것이 카타르시스. 그래서 시도 그런 우리의 그 정신 세계를 어떤 억압된 감정을 배설시켜 주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좋은 시란 이렇게 사악함이 없고 독자로 하여금 그 시를 감상해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을 시킬 수 있는 그 사악함을 배설시키는 그런 시들이 좋은 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악함이 없는 그리고 거기다가 르네 월렉이라고 하는 그 서양 시인께서 시를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에는 아름다움과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진실. 보통 시 이론에서 보면은 메시지와 이미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미지는 이 아름다움을 의미한 것 같고 저희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 시에서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움과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들은 진짜 시고 그저 남을 그 사악함이 좀 들어있고 우선 그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시들은 가짜 시가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오세영 시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쉬운 내용을 쉽게 쓴 시, 그다음에 쉬운 내용을 어렵게 쓴 시,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쓴 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쓴 시.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통 오세영 그 시인께서 그 본인이 어떤 가서 문학 강의를 한다든가 자기 실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쓴 시가 가장 좋은 시라고 본다. 저도 공감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메시지란 우리의 삶 자체에서 느끼는 의미 그 자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선생님 음성으로 시
낭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되지요? 아, 그럴까요? 네. 좀 제가 어떤 시가 좋을까요? 제 4시집에 발표된 그 인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2년. 네. 네. 그 시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한번 지금 낭독해 볼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이근모 시인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인연, 나 너의 가슴으로 달려가 자리를 틀면 너는 나의 가슴 안으로 달려와 같이 자리 트는 그날 가시 등불이 될까 아니면 서로 짠한 상념에 사로잡힌 향기가 될까 오묘한 사슬에서 허덕이는 숨이여 바라느니 우리 인연 고독의 억겁의 수행이 되더라도 가시 등불도 그림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운명이니 순간의 연색이 쌓이는 그날 각기 다른 순간 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껴안고 이 가을 부르는 낙엽을 뒤집어 쓸 수 있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흙이길 소망하나니 선도 악도 서로에게 존재있게 맺어진 것 악연도 사랑하면 하나의 교훈으로 인생 항로 황포도배 같은 것 인연은 그렇게 젖은 서로의 눈물을 부둥켜 안아보는 일이다. 이것이 인연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소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연은 그렇게 젖은 서로의 눈물을 부둥켜 안아보는 일이다. 왜 이 시를 해주셨는지요? 우선 그 인연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 인연 속에서 아픔을 좀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픔을 잊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한번 용서하면서 보듬고 포용하자 그러면서 쓴 것이 이게 인연이라는 것인데 인연에는 그 여러 가지 참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기보다도 좀 말이 내 무슨 거냐면은 힌두에서 인연을 말할 때 어떤 서로 맺어지는 것 네. 그것을 갖다가 겁이라는 세월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겁. 네. 그지 한 겁이 힌두에서는 43억 년이 이 한 겁이라고 합니다. 43억 년. 보통 겁을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겁의 인연으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옥기를 설칠 수 있고 500겁에 옥기를 설칠 수 있고 2000겁이 세월이 지나면 사람과 사람이 하루 동안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동행하는데 2000겁. 네. 5000겁의 인연이 되어야 이웃으로 태어날 수 있고 또 6000겁이 넘는 인연이 되어야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고 억겁의 세월을 넘어서야만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연이 된다. 네. 제가 우리 이다루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같이 오늘 인터뷰한 것도 하루를 같이 보냈기 때문에 2000겁을 인연이 전생에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000겁의 인연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시 중에는 유난히 그 민족적 아픔과 애환을 다룬 시가 좀 눈에 띕니다. 낭송가들도 많이 낭송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족이라든가 고려인 그리고 풀의 노래, 흑의 노래 이런 그 민족적인 시가 있잖아요. 이런 시를 쓰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그 고려인 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그 강주 광역시 광산 올백동에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 네. 그 고려인 마을에는 고려인 2세, 고려인 3세들이 그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지금 이주해서 살고 있는데 같은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고려인 마을이라고 별도로 구분을 짓고 또 우리가 부를 때 사람들 보고 고려인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구소련 땅에서 민족 구분하기 위해서 부른 호칭이지 우리가 불러야 호칭은 아닌데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서 네. 우리가 같은 한 민족으로서 민족 공동체로 나아갈 그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순환사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2세, 3세들이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삶을 터전하고 있는 데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어떤 애정 어린 것을 좀 눈길을 줘보자. 네. 이런 의미에서 고려인식을 제가 한번 써본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체류 고려인이 8만 명 정도 된다고. 8만 정도가 그 이상이 좀 되는 것으로. 그 이상이요. 네. 그 안산에 가면은 떼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아시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그 선부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쪽에 넘어,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 그런 민족을 넘어 이런 넘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 단체가 국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그 안정적인 체류와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네.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어 수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돌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 그 고려인 2세, 3세들이 그 한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네. 이주해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1945년 이전에 출생한 그 출생 1세대, 1세대. 그 다음이 2세대, 예. 3세대까지는 그 동포로 인정을 해줬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4세대는 예. 외국인으로 된다고. 예, 그렇게 들었어요. 알고,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 동포로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일 뒤에다가 고려인식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누구의 모임입니까? 그것을 그런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고려인 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예, 고려인 윤숙희 낭송가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려인 이근모 시베리아 북풍 한설 내 핏줄을 얼게 해도 해오름 딸이나 매듭 딸이나 언제나 멈춤없이 흘러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핏줄은 얼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었습니다. 천년의 바람과 천년의 구름이 자리한 하늘 아래 혈의 정체성을 찾아 배를 이은 혼불이 광야를 누볐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천 나의 세포되어 마음 구석구석 자리 들고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혈맥으로 백도까지 한라까지 뻗을 수 있기를 영원하였습니다. 하얀 순백의 옥양목에 떨어뜨린 쪽물처럼 그 혈은 시베리아 벌판에 점을 찍고 한민족 영혼으로 승화해 왔습니다. 아, 나의 조국, 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왜 나는 당신의 혈맥 바깥처럼 존재해야 합니까? 내 핏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무엇입니까?
윤숙희 낭송가의 낭송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가슴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떻게 이런 시를 쓰셨는지 몇 번을 들어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조선족 시는요. 예. 네,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네이버 밴드의 시와 이야기라는 그 문학 밴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와 이야기라는 문학 밴드에 우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이 많이 그 문학을 좋아하는 족들이 많이 그 회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고 그분들이 저를 중국에서 그 위챗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위챗. 위챗. 네. 근데 위챗 사이트가 우리 한국 같으면 카카오톡 같은 그런 사이트더라고요. 네. 거기 저를 초대를 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채팅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 조국에 대한 그 사고가 아주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네. 그 우리 배달의 그 핏줄이면서도 중국 내 소수민족이라는 개념 속에 진정한 자신의 핏줄에 대한 그 나라를 조국으로 하지 않고 중국을 자기들 그 조국으로 한 그 일상들이 행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그 슬픈 현실을 보고 우리가 한때는 강화란 만주 땅도 우리 땅이었고 또 저 삼국시대로 가면은 산동반도까지도 다 우리 땅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반도라는 국한된 지역으로 됐지만은 그래도 같은 혈통으로서 대한민국을 조국을 하지 않고 중국을 조국을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 그 한민족, 배달민족의 어떤 혈의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보면 두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은 자기 그 선대가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이북 쪽으로 많이 경향이 있고, 네. 자기 선대가 우리 남한 쪽인 분들은 남한에 대한 또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또 남북으로 갈라진 그 안타까운 그런 것을 해서 제가 조선족을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선생님 시 중에서 네. 그 풀의 노래하고 네. 흙의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지난 9월 14일 날 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뉴스를 듣고 쓰신 시가 흙의 네. 노래인가요? 네. 네. 나는 대한의 흙, 당신이 받고 있는 이 땅엔 민족의 노래가 자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죠. 선생님은 정말 민족의 애환을 다룬 시를 많이 쓰셨어요. 아마도 통일이 되면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가장 먼저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선생님 시가 노래로 만들어진 게 한 5곡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아줌마라는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제가 아줌마라서요. 네, 되게 그 멜로디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되게 따라 부르기도 좋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노래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것도 제가 그 중국 그 조선족들 그 사이트 위챗이라는 사이트에서 거기 가면 그 가사 올림방이라는 그 채팅방이 있어요. 가사 올림방. 네. 그러면 중국 조선족들이 그 작곡가들이 많습니다. 작곡가들이.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줌마 또 뭐 지나간 이야기, 달빛연가, 인생은 딱이야, 뭐 가버린 사랑 이런 것들을 한번 나름대로 가사를 올려봤더니 거기 그 작곡가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줌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아줌마 곡을 그 가사를 쓰게 된 이유 그 배경이랄까요? 그것은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서빙하시는 그
여자분들한테 우리가 부를 때 아줌마라 부르면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모 네. 뭐 이렇게 이모, 네. 부르죠. 네, 네. 그런 데서 오는 그 어감이라든가 또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을 부를 때 아줌마 부르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아줌마는 정말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그 진실을 알고 있고 그분들은 네. 또 어떤 참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아줌마지 않겠냐. 인생을 살면서 깊은 어떤 그 경험을 갖고 있고 인생 네, 경험을 네. 갖고 있고 또 아줌마라고 하는 그 포근한 어투에서 외유내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줌마인데 왜 아줌마를 싫어할까? 아줌마를 그 단어를 싫어할까? 그래서 아줌마에 대한 단어를 싫어하지 말고 한번 진정한 아줌마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줌마라는 그 가사를 써서 올렸더니 네. 중국 그 이윤걸이라고 하는 그 작곡가가 네. 그것을 작곡을 하고 연면에 있는 그 국악 가수가 트로트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중국 연번에서 설 가요 무대 같은 그런 그 무대 프로그램 가요제 같은. 네, 프로그램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TV에서 네. 연변 TV에서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가수가 일약 그 스타가 됐다. 됐군요. 네, 네.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 금연 노래방 아, 한국에서는 노래방. 안 나왔던데 중국 사회에서 금연 노래방에서 아줌마라는 노래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뜨면서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들을 정도면 정말 아줌마라는 노래가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친근한 참맛으로 다가오는 여인 인생의 향기를 알고 있는 여인 달빛의 세레나데 가슴에 품고 불벌레의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누가 볼까 남 몰래 숨긴 여인 세월의 강 넘어 쌓아온 눈물로 인생 삭지른 노래 가꾸는 여인 그 이름 정다운 아줌마 그 이름 살가운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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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운 아줌마 바람이 불어와도 변함없는 여인 인생의 눈물을 알고 있는 여인 한 세월 사는 인생 가슴에 품고 여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누가 볼까 남 몰래 숨기는 여인 세월의 강 넘어 쌓아온 눈물로 인생 삭지른 노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처음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처음 아줌마라는 소리를 시장 가서 들었는데 예. 뭔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지 않고 않고 그렇죠. 예, 되게 낯설게 느껴졌었거든요.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줌마 소리 들을 때마다 아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줌마하고 연관돼서 선생님 시 중에서 지독한 여자라는 시가 또 있잖아요. 예. 예. 이 지독한 여자가 예. 혹시 사모님이신가요? 예. 예. 저희 그 집사람을 모티브로 쓴 시입니다. 지독한 여자를 이렇게 제가 시를 찾아봤는데요. 예. 그 여자는 지독함을 빼고 나면 시체네. 예. 온몸에 선인장 가시같이 송곳날을 세우는 여자. 나는 그 지독한 여자를 흠모하네. 예. 되게 매력적이에요, 선생님. 가족 사모님을 처음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집사람이 네. 저하고 동갑입니다. 아, 동갑이세요? 동갑인데 제가 그 가장 행정상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쉬어서 중학교 갔고 네.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쉬어서 고등학교를 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선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저희 집사람이 그 트로트곡 노래를 좀 상당히 좀 잘하세요? 네, 좀 이렇게 아내 자랑 팔꿈치라고 하는데 제가 그 노래에 반해가지고 제가 부에 막 쫓아다녔습니다. 아, 사모님 노래 부르시는 모습에 반해서 네, 선생님께서 쫓아다니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쫓아다니니까 첫 때는 저를 이제 별로 이렇게 반갑게 대하지 않다가 네. 저희 집에 그냥 끈질긴 구애에 그냥 승복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선배님이신데, 동갑인데 선배님이신데, 네. 그럼 슬아의 자녀분은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네, 좋은 아버지시죠? 글쎄요, 제가 그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하고 남들보다 빨리 좀 출세도 해야 되겠다, 빨리 좀 진급, 이렇게 승진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다 보면 그 직장 그 업무에만 더 열중하다 보니까 그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뒷바라지 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해는 전부 다 제 집사람 다 몫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 출가시키면서 걔들한테 우리 그 별도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네. 당시 다 제 집사람 분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지독한 여자를 씁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네. 지금 선생님 핸드폰에 네. 반주 없이 노래를 부르신 사모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예, 있습니다. 그거 제가 예. 가끔 가다가 좀 울적했던 글을 듣습니다. 예, 저희 남편은 제 목소리를 왜 안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의 시의 영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예. 시 세계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시 세계 또는 선생님의 문학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그 시 보통 사람들이 시 세계하면은 본인의 그 시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 좀 껄끄럽고요. 네, 되게 보면 남들이 그 내 시를 보면서 감상해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시는 이러한 시 세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인의 어떤 정체성 같은 것을. 근데 저는 이렇게 유명한 시인이 못 되니까 누가 이렇게 해준 사람이 시 세계를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1집부터 4집을 그 시집을 발간할 때 저희 은사이신 그 문병환 선생님께서 저희 1집, 2집을 방문을 해주시면서 그에 대한 나에 대한 어떤 시 세계를 이야기해 주셨고 네, 또 3집, 4집은 우리 송수원 시인이 저희 그 고향 선배입니다. 아, 송수건 시인. 예, 선배고 그분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근데 40개 발문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일찍 다 작고를 하셨어요, 두 분 다. 네. 그래갖고 이제 50부터는 누구한테 반문받기가 그렇더라고요. 반문받기.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저가 내실가지고 그냥 나의 시작 속을 하고 그냥 네. 내가 내시기에 대한 그 시세기를 그냥 다 뒤에 뒤쪽에다가 나이시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직접 쓰시는 거죠. 써봤습니다. 네. 50부터 지금 쭉 써봤습니다. 네. 써봤는데 문명란 그 선생님께서는 저한테다가 그 안 가지면 참여시 쪽을 많이 강의를 하셨어요. 안 가지만. 예, 네. 참여시 이게 사회 불의를 보면은 부의를 꾸짖고 또 정의와 싸우는 그런 식품을 저한테 많이 강의를 하셨고 또 송수원 시인께서는 우리 선배님께서는 서정시 쪽으로 저한테 많이 강의를 하셨고 서정시. 예. 네. 그러다 제가 문현 선생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그 민족적인 예화를 담은 시들을 많이 좀 쓰게 됐고요. 네. 또 우리 또 송수원 시인님도 영향을 받아서 서정적인 시도 많이 쓰면서 또 염정유 시도 많이 썼습니다. 네. 염정유 사랑시. 최근에도 많이 쓰셨죠. 제가 봤어요. 예, 최근에 최근에 쓰신 것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가급적이면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져가자 하는 의미에서 사랑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문명란 시인이나 송수건 시인의 영향을 받아서 선생님의 시가 그렇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돋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로맨티스트세요, 선생님. 아니 너무 티스라니까. 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뭐 큰 어떤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잘 보낼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인데 제가 그 지금까지 써온 시를 한번 그 중에서 이거 좀 시다운 시다 하는 것을 발췌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시선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나 나름대로 그 시론을 펼쳐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한 문제로 묶어가지고 그걸 펼쳐서 혹시라도 후배 신인을 지망하신 분이 있으면 네. 참고서가 되는 그런 집을 한번 엮어볼까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후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마지막 질문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선배 시인으로서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가끔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씁니까? 네. 물어봐요. 네. 그러면 좋은 시를 쓰기에 앞서 어떤 물어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문학 공부를 하는 문학 이론이라든가 실험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를 쓰는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시를 쓰면서 나는 문학 이론도 모르고 시를 써왔다. 나는 실론도 모르고 써왔다. 그러나 시를 쓰고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나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이 정립되더라. 네. 나 나름대로의 실론이 정립되더라. 네. 그럼 그 길을 걷는 것이 뭐냐? 많은 시를 읽어봐라. 시를 너가 시를 당신이 시를 대했을 때 이 시가 좀 괜찮네, 이 시가 좋네 하면 그 시를 읽어라. 그 시를 읽어서 좋다고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네. 그 시를 100개 한번 써봐. 100개 써서 필사를 한번 해봐라. 그러다 보면은 그 시 속에 들어있는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한테 이론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느껴보는 거기에 시 쓰는 기법을 터득하게 된다. 네. 터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좋은 시를 많이 읽고 좋은 시가 있으면 100개 써라. 필사를 해봐라. 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시 쓰는 방법이 생긴다. 그 문장을 시구를 구성하는 요령이 생긴다. 네. 그러다 보면은
시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쓸 때는 일반 상식적인 여러 가지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실론, 문학 공부, 문학 이론, 실론 거기에 치중을 하지 말고 교양이 될 수 있는 시의 소재로서 삼아서 교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봐라. 네. 저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폭넓은 경문이 네, 있어야 된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삼백 사무사, 네. 요즘엔 시삼백 갖고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시삼천? 시삼만? 시 최소한으로 시 1000편 정도 읽어야 사무사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정보화 시대니까 정보가 네. 과거에는 그 어떤 정보가 그 우리들한테 와 닿아가지고 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기가 50년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과거에는. 근데 이렇게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디지털 세계로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정보의 교체 시기가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몇 개월? 네, 네. 네, 정보의 변한 시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그런 것을 앓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시 300 정도면 그 사무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또 갖겠지만은 그런 정보와 관련해서 또 그런 정보 취득을 위해서 시 300까지는 안 된다. 시 1000편, 10,000편 정도 돼야 시천? 된다. 네. 아, 네. 네,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바쁘신 중에도 선생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화채널 초대석, 오늘은 고려인의 작가 이근모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루다였습니다.